철아, 20년이 흘렀는데 너는 답장도 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1998년 충청남도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 이름을 오늘도 부른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을 잃었을 때 대신 써주는 편지예요.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내야 하거든요. 작은 마을 우체국 앞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노신사의 이상한 편지. 배달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듣기 전 지금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마을 우체국 앞 낡은 나무 벤치에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노신사가 있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언제나 정갈한 회색 양복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를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죠. 우체국장 강은희는 창문 너머로 그 남자를 지켜보며 궁금증을 키워갔어요. 30대 후반의 은희는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타인의 사연에 마음을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매번 도윤이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죠. 도윤의 하루는 정확한 시계처럼 돌아갔어요. 오후 3시 정각에 나타나서 벤치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내고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어요. 그가 쓰는 편지의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진지하고 애틋했습니다. 또 왔네, 저 할아버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우체국 안까지 들려왔어요. 그들은 도윤에 대해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치매에 걸려서 죽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외로운 노인의 일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은희가 도윤에게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글씨체 때문이었어요. 가끔 우체통에 편지를 넣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봉투를 주우면서 그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를 보게 되었거든요.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또렷한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편지를 쓸 때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먼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고 편지지를 평평하게 펼친 다음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첫 글자를 써내려갔죠. 마치 매우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신중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도윤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봄에는 벚꽃잎이 편지지 위에 떨어지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그의 글쓰기를 방해했지만 가을에는 낙엽이 그의 발치에 쌓이고 겨울에는 눈발이 그의 어깨를 덮었지만 말이에요.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비 온 뒤 오후 평소보다 늦게 나타난 도윤은 젖은 봉투를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다독이고 있었어요. 햇볕에 말리려는 듯 봉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모습이 은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은희는 그저 호기심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연히 봉투의 수신 일란이 은희의 눈에 들어왔죠. 거기 적힌 이름은 김철수.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이름은 20년 전 광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 노동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막장에서 일하던 25살의 청년이었죠. 그 사고는 마을 전체를 슬픔에 빠뜨렸던 비극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갱도 붕괴로 7명의 젊은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김철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랑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약혼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은희의 기억 속에서 그 사고는 아직도 생생했어요. 당시 그녀는 20살이었고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고 소식이 전해진 날 우체국에는 부고를 알리는 전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온 마을이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우체국 문을 열고 나간 은희. 도윤은 그런 그녀를 조용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하고 따뜻했어요. 실례지만 그 편지.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아, 이걸 보셨군요. 도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그는 봉투를 들어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을 잃었을 때 대신 써주는 편지예요.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 말에 은희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죽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하필 김철수에게 편지를 쓰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건가요? 정확히는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때로는 슬픔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대신 그 마음을 적어주는 거죠. 도윤의 설명을 들으며 은희는 편지의 마지막 줄을 흘끗 보게 되었어요. 내 이름을 오늘도 부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은희의 가슴을 강하게 쳤죠. 단순하지만 강렬한 그 한 줄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이 편지는 실제로 누가 받는 건가요? 아무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체통은 분명 닫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희는 그날 밤 내내 도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을 잃었을 때 대신 써주는 편지라니. 그런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날 밤 은희는 우체국 창고 구석에 쌓여 있는 미도착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상자에는 수신인 불명, 주소 불명, 수취인 사망 등 다양한 빨간 도장이 겹겹이 찍힌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반송된 편지들의 무덤 같은 곳이었죠. 그중 몇 개의 편지에서 낯익은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도윤의 글씨였죠. 편지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보낸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배달될 수 없어서 되돌아온 편지들이었습니다. 박영수, 이만수, 최순자, 김영희. 봉투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마을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오래전에, 어떤 이는 최근에 떠났지만 공통점은 모두 누군가에게 그리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들을 정리하던 은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도윤의 편지는 실제로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마을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 한 어머니가 우체국에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우체국장님, 우리 딸 기일마다 누군가가 꽃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낸 사람은 늘 지나가던 손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도윤의 손길이 닿은 일이었던 거죠. 그는 편지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가족들을 위해 작은 위로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남편 기일에 누군가 성묘를 다녀간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무덤과 새로 심어진 꽃들을 보며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도윤의 일이었을 거예요. 은희는 도윤이 보내는 것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기억 자체임을 깨달았어요. 주소가 없어도 마음은 정확한 곳에 도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편지는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은희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되돌아온 우편물들을 쌓아놓고 보니 마치 작은 재단 같았습니다. 우체국 앞 가로등 아래에서 편지들이 바스락거리며 이름을 소리 없이 부르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은희는 남편의 오래된 서랍을 떠올렸어요. 아직 열어보지 못한 영수증들이 가득한 그 서랍을요. 남편 박승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지만 그의 물건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처럼 말이에요. 은희는 문득 자신도 도윤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들,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 서랍 안에는 남편이 그녀에게 하려던 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문은 작은 마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윤을 망자 우편 배달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이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도윤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소문에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항상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은희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우편배달부 장화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진흙이 굳어버린 밑창을 보는 순간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던 해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 냄새, 그 질감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했어요. 그 장화는 분명 누군가 신고 다닌 것이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밑창에 박힌 진흙을 자세히 보니 마을 뒷산의 흙과 비슷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에서는 오래된 비의 냄새가 났어요. 수십 년 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났고 우편 가방 하나가 계곡으로 휩쓸려 내려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편물들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많은 편지들이 영영 도착지를 찾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 가방 속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랑 고백, 안부 인사, 중요한 소식들이 모두 강물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받을 사람을 기다리던 편지들이 그렇게 미도착이 되어버린 거죠. 은희는 배달부 명단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오래된 서류함에서 먼지 쌓인 파일을 꺼내어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서 한도윤 세 글자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퍼즐의 가장자리가 맞춰지기 시작했고 중심의 빈칸이 선명해졌어요. 도윤은 그날의 우편 배달부였던 거예요. 산사태로 편지들을 잃어버린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그 빈칸은 아직 열지 못한 봉투였을 수도 있고 아직 울지 못한 사람의 울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제안을 해보았어요. 며칠 뒤 그가 다시 벤치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을 때였죠.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이름을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도윤은 펜을 멈추고 은희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체국 벤치에 작은 꽃병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임의 시작이었어요. 첫 모임에는 세 사람이 왔어요. 광산 동기의 동생, 잃어버린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오래된 교사의 제자였죠. 그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로의 이름과 사연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내가 떠난 뒤 계절은 내가 좋아하던 순서대로 왔다. 그 문장을 들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되찾아갔어요. 은희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잡는 손이 있으면 놓인 손도 덜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광산 동기의 동생은 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고 이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형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어요. 잃어버린 아이의 어머니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6살 딸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아이 이름을 부르면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름이 예쁜 음성으로 불려졌어요. 오래된 교사의 제자는 은사님이 돌아가신 후 찾아갈 곳이 없어서 외로웠다고 했어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무덤에 가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금요일을 기억의 날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체국 앞 우체통은 더 이상 단순한 금속함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갔습니다. 편지들은 여전히 되돌아왔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모임이 계속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던 모임이 점차 10여 명으로 늘어났고 때로는 20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할머니부터 젊은 엄마까지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사 중이던 옛 우편 창고에서 젖은 편지 묶음이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몇 주 뒤의 일이었어요. 창고를 철거하던 중 바닥 밑에서 오래된 우편 가방이 나온 거예요. 아마 수십 년 전 산사태 때 떠내려갔던 그 가방인 것 같았습니다. 햇볕에 말리자 잉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그중 몇 통은 주소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는 물에 젖어 읽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몇 통은 겨우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은희가 그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다가 한 통에 보낸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남편 박승호였습니다. 편지에는 정확한 주소가 없고 단지 은희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대부분 물에 번져서 읽을 수 없었지만 몇 개의 단어는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랑, 미안, 고마워 같은 단어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해 승호는 서툰 글씨로 더듬더듬 마음을 적었을 거예요. 은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려던 말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편지 묶음을 보며 오래된 빚의 그림자를 마주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배달 경로는 제가 맡았어야 했어요.
도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팠던 동료 대신 배달을 나가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길이 막혀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많은 편지들이 배달되지 못했고 특히 승호의 편지는 은희에게 전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은희의 눈동자에 비가 내리고 창밖에도 구름이 모여들었어요. 시간은 한 겹 벗겨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제 빛깔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희의 마음은 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희는 남편의 미발송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어요. 날짜는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편지의 주소칸은 비어 있었고 우편 요금란에는 미납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승호는 아마도 정확한 주소를 묻기 위해 우체국에 오려 했을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가려 했어요. 하지만 폭우가 모든 길을 지워버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날 이후 매년 한 사람씩 미도착한 이름들에게 편지를 써왔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대신 받지 못한 말들을 적어 넣어왔던 거예요. 그럼 왜 한 통은 아직 보내지 않으셨어요? 은희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편지는 늘 가슴 주머니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주머니는 마치 작은 우체통 같아서 손만 넣으면 비가 내렸다고요. 그 편지를 함께 써봐요. 주소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은희의 제안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벤치로 모여들어 주소 없는 편지에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꽃, 강, 별, 집의 모양들. 어디에도 살고 어디에도 머무는 좌표들이었죠. 아이들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딱 뜻했어요. 한 아이는 무지개를 그렸고 다른 아이는 하트 모양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예쁘게 써넣기도 했어요. 그 그림들이 편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은희는 기억의 주소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신인을 이름, 날씨, 향기, 노래로 분류했습니다. 편지들은 새로운 장르를 갖게 되었고 애도의 말들은 생활의 문장으로 낮아졌어요. 김철수는 봄비와 철쭉 향기 섹션에 분류되었어요. 그가 좋아했던 계절과 꽃이었거든요. 박영수는 겨울눈과 찬바람 섹션에, 이만수는 여름 매미소리와 시원한 그늘 섹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각의 분류에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좋아했던 음식, 즐겨 부르던 노래, 자주 하던 말투까지도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마침내 가슴 주머니에 편지를 꺼내 첫 문장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승호 씨, 당신이 떠난 날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 문장은 은희의 시간에도 도윤의 시간에도 동시에 닿아 있었어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그리고 전해지지 못한 마지막 인사.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맡기기 시작했고 벤치는 작은 편집국이 되어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도착했고 새로운 이름이 불려졌어요. 어떤 이야기는 웃음을 자아냈고 어떤 이야기는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우체국 앞에 심어진 라일락 향이 진해지는 계절이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저녁바람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서 집에서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도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오는 중인 거예요.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미도착된 편지들도
전하지 못한 말들도 모두 아직 여행 중인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강이 불어나던 어느 날 도윤은 그 옛날의 경로를 다시 걸어보기로 했어요. 젖은 흙냄새와 미끄러지는 돌길을 더듬어가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희가 함께 걸었어요. 뒤에서 손전등으로 작은 별들을 켜주면서요. 길은 예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포장된 도로가 생겼고 새로운 다리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우편 가방을 놓쳤어요. 도윤이 가리킨 곳은 작은 개울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지만 그날에는 폭우로 인해 거대한 급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편 가방이 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던 거죠. 두 사람은 오래전 편지가 휩쓸려간 계곡 아래에서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물소리만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미안했어요. 살아남은 자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고마워요. 은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작은 의식을 치렀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꽃잎들을 물에 띄어보냈습니다. 라일락, 장미, 개나리 꽃잎들이 물 위에서 작은 배가 되어 천천히 떠내려갔어요. 그날 밤 도윤은 주머니에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 않고 벤치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어요. 은희는 편지 봉투에 작은 라일락 꽃잎 하나를 얹어주었습니다. 보라색 꽃잎이 하얀 봉투 위에서 예쁘게 빛났어요. 바람이 한번 불고 편지는 지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갔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에서 서로의 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은희에게서 승호의 그림자를 보았고 은희는 도윤에게서 자신이 찾던 위로를 발견했어요. 기억의 우편소 모임은 이제 마을의 중요한 의식이 되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우체국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누군가가 대답했고 그 대답은 또 다른 이름을 불러내었어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떠난 형을 둔 동생이 노래한 소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말을 잃었던 할아버지가 손자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고 친구를 잃은 청년이 그 친구와의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울지 않았어요. 대신 쉼표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쉼표 사이로 사람들이 울었고 울음은 서로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울음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늦게 철든 딸의 인사를 담아서요. 아버지는 은희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편지를 통해서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여전히 돌아왔지만 이제는 돌아온 편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어요. 김할머니의 편지가 돌아오면 박 아저씨가 받아서 읽어주었고 이 아주머니의 편지가 돌아오면 최 할아버지가 받아서 보관해 주었어요. 돌아온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 더 읽기라는 초대장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여러 사람을 거쳐가며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만 왔지만 소문을 듣고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을 걸어서 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잃은 형제, 병으로 떠난 부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들. 각자 다른 이야기였지만 그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가로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밝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주소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은희는 우체국 창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체국은 단순히 편지를 보내고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중개소 같은 곳이 되어 있었어요. 기일이 다가온 어느 아침, 벤치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신인 칸에는 우리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일라는 공란이었습니다. 은희와 도윤이 함께 봉투를 열어보니 첫 문장은 놀랍게도 승호의 글씨였어요. 옛 창고에서 발견된 반쪽짜리 초안의 뒷면에 도윤이 비워둔 말을 은희가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글씨가 한 장의 편지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주소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읽는 곳이 곧 도착지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편지의 진짜 목적지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바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의 마음이 도착지였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각자의 이름을 한 번씩 더 불러주었어요. 김철수, 박영수, 이만수, 최순자, 김영희, 그리고 박승호. 각각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누군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미발송의 날짜에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자신의 가슴에도 눌러 찍었습니다. 빨간 잉크가 그의 셔츠에 작은 점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배달하지 못한 모든 편지들의 표시였습니다. 은희는 우체국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벽에는 기억의 우체통이라는 안내문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도착하지 못한 편지들의 쉼터입니다. 누구든지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곳에 오세요. 함께 그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안내문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상자에는 기억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상자에 사진, 편지, 작은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의 흔적을 모아놓은 작은 박물관 같은 곳이었어요. 바람이 불고 라일락 향이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 향은 편지보다도 빨리 도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꽃향기는 주소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우체국 앞 벤치는 이제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다리를 건너면 떠난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하지 못한 말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도착지였다는 것을요. 편지가 가야 할 곳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도윤의 편지들이 실제로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확히 필요한 곳에 닿아 있었어요. 은희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이에요. 은희는 이제 우체국장이라는 직책 너머에서 진짜 우편 배달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전하는 배달부로 말이에요. 그녀의 배달 구역은 마을 전체였고 배달할 물건은 따뜻한 위로와 아름다운 기억들이었어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여전히 벤치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도윤이었고, 때로는 은희였고, 때로는 전혀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잊혀져가는 이름들을 불러주고 닿지 못한 말들을 전해주고 혼자인 사람들에게 함께라는 주소를 알려주는 일을요. 그 일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우체통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편지를 넣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고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었으며 이별이 만남으로 바뀌는 마법의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짜 편지는 종이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주소는 서로를 기억하는 마음이라는 것도요. 도윤과 은희는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편지들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가 함께 쓰는 거대한 편지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우체국 앞 벤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되돌아왔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하나의 도착이었어요. 되돌아온 편지 안에는 보내는 마음 자체가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배달품이었거든요. 우체국의 불빛이 꺼져도 벤치 위의 이야기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밤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찾아지고 헤어진 것들이 다시 만나고 끝난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기적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서로를 기억하고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바람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도윤과 강은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었고 이별이 아닌 만남이었으며 혼자가 아닌 함께였어요. 우체국 앞 벤치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마을 전체를 감싸는 큰 따뜻함이 되어 있었습니다.